지금 이 순간 중동 하늘 위에서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패트리어트가 뚫리고 유럽산 미사일이 바닥나는 그 혼란 속에서 UAE만 홀로 버텨냈습니다. 비결을 캐보니 그 뒤에 태극마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왜 지금 이란을 치는지, 네타냐후가 진짜 무엇을 노리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의 머릿속엔 오래된 숙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이란입니다. 1기 때 오바마의 핵 합의를 박살냈고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제거했지만 결국 이란 체제 자체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2기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이 먹혔거든요. 총 한 방 안 쏘고 수뇌부만 압박해서 체제를 흔드는 방식. 트럼프는 그 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이란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최악의 경제난, 지난 선거에서 투표장의 발길조차 끊어버린 이란 국민들, 민심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적이 가장 약한 순간을 포착하는 건 트럼프 특유의 사업가 본능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던 1기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참모진도 바뀌었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타이밍을 잡았다 싶으면 과감하게 베팅하는 스타일.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란이 내부에서부터 골마있는 지금 머리만 정확히 날리면 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전쟁이 아니라 빠르고 깔끔한 항복.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내려놓고 미국 앞에 무릎 꿇는 이란. 그 장면을 자기 임기 안에 만들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 거기에 더해 중동 전체에 미국 주도의 새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게 트럼프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한국이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혼자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부추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 이란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최대 적국입니다. 헤즈볼라에 무기를 대고 하마스를 지원하고 핵 개발까지 밀어붙이는 이란을 그냥 놔두는 건 네타냐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논리로 트럼프를 설득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완성하기 전에 쳐야 한다. 지금 이란은 역대 가장 약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한다. 트럼프의 본능을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 국민 여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다른 중동 전쟁에 미국 젊은이들을 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도부는 전쟁을 택했습니다. 왜냐면 지도부의 계산은 국민 여론과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중동 패권, 이란 핵 저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여론보다 전략이 우선됩니다. 네타냐후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이 망설이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동맹을 볼모로 미국을 전쟁 국면에 끌어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에 포획된 미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두 사람의 욕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적 승리를 원했고 네타냐후는 이란의 완전한 무력화를 원했습니다. 그 둘의 계산이 중동 하늘 위에서 불꽃으로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번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공격을 시작하자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뚫렸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표적을 분석하고 현지 정보망이 위치를 정확히 찍어주면 정밀 유도탄이 그 자리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핵심 지휘관들이 며칠 만에 줄줄이 제거됐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란도 바보가 아닙니다. 정면 대결로는 못 이긴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란의 선택은 소모전이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드론을 수백 기씩 날려서 수억짜리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내 창고가 먼저 바닥나는 구조. 이 지독한 계산 속에서
이란은 시간을 버는 싸움을 택한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본토보다 주변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요격 시스템을 분산시키고 교란하는 거죠. 걸프 국가들 상공에도 파편이 날아들었습니다. 전쟁을 미국 대 이란의 싸움에서 중동 전체의 혼란으로 확산시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고성능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요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이란은 이걸 아껴두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 마지막 한 방으로 쓰려는 겁니다.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국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하는 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미사일 창고를 바닥내고 국제 여론을 흔들고 전 세계가 제발 그만하라고 아우성치게 만드는 것, 그게 이란의 진짜 전략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는 건 미국과 이란인데 피해는 엉뚱한 나라들이 입고 있었거든요. 카타르의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바레인 상공에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터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전장을 넓히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터지면 억울하다. 다 같이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냉혹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바이에서 10년째 살고 있던 교민 최 씨는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남편 직장도 다 제쳐두고 일단 한국행 비행기 티켓부터 끊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고 세계 각국 항공사들이 중동 노선을 속속 끊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관광지였던 두바이가 전쟁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기적이라 불리던 중동의 번영이 신기루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걸프 국가 왕들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란의 핵이 사라지길 바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기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 대놓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없는 처지라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달러 자산을 줄이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란은 그걸 노렸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을 압박하게 만들고 미국의 작전에 제동을 걸게 만드는 것, 직접 이기지 못하면 판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패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그 좁은 바닷길을 틀어막으면 전쟁의 고통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책임은 미국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에서 그 실험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47년간 이란을 쥐고 흔들던 철권이 사라진 겁니다. 이란 내부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후계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차남이 권력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쟁 중에 권력 다툼까지 벌어진 겁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면서 동시에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이란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체제를 박살냈다가 나라 전체가 지옥이 된 그 경험, 미국은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 잘 듣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직자보다는 군부, 이념보다는 이익을 따지는 실용파, 혁명 수비대 안에서도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는 실력자들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석유 이권을 미국 기업에 넘기는 조건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왕정 복고 세력도 고개를 들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7년 전 쫓겨난 왕족이 돌아온다는 그림, 이란 국민들이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새 판을 짜는 게 아니라 기존 판 위에서 패를 바꾸는 것, 이란이라는 나라는 유지하되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 베네수엘라에서 써먹은 공식을 그대로 이란에 이식하는 겁니다. 트럼프식 중동 재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베네수엘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가 한 건 민주주의 수호도 인권 보호도 아니었습니다. 핵심 권부와 손잡고 석유 이권을 미국 기업에 넘기는 조건으로 체제를 인정해 준 겁니다. 총 한 방 없이 실익만 챙겼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두고 완벽한 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란에도 똑같은 공식을 쓰려는 겁니다. 성직자 중심의 이념 집단은 걷어내고 대신 이익을 따지는 혁명 수비대 내 실용파와 손을 잡는 것, 이란의 방대한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권을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는 조건으로
새 질서를 만드는 것, 중동의 에너지 판도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역대급 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핵을 제거하고 에너지 이권까지 챙기는 그림, 거기에 중동 평화를 이뤄냈다는 역사적 타이틀까지 얹으면 트럼프 입장에선 최고의 승리 선언이 됩니다. 노벨 평화상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순순히 응할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낙관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도 결국엔 이권을 따르는 집단이거든요. 이념보다 생존이 먼저인 순간이 오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을 시작한 대통령이 아니라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 그게 트럼프의 최종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판 위에서 대한민국은 무기를 팔며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테헤란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청년 아미르를 상상해보세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영어도 잘하고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카페 유리창 밖으로 미사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고 오늘 문을 열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미르는 미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체제가 자기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유권자의 60%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무기력함, 그리고 체제에 대한 무언의 항거였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외세가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체제가 맞긴 한가? 아미르의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란 내부에도 두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강경파와 적당한 선에서 협상하고 살 길을 찾자는 현실파, 그리고 그 균형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현실파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념을 외치는 건 배부른 소리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살아야 하거든요. 47년간 이란을 지배해온 혁명의 열기가 생존 앞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것, 바로 그 균열이 트럼프가 가장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흔들리는 걸 보며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은 미국과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굴복시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달랐습니다. 이란이 안정되는 게 싫었습니다. 강하고 통일된 이란보다 내부 갈등으로 쪼개지고 영구적으로 약해진 이란이 훨씬 편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혼란은 곧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소수민족 전략이었습니다. 이란 서쪽에는 쿠르드족이 있고 동쪽에는 발로치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테헤란 정부에 억눌려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봉기를 은밀하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도 흘러 들어갔고 정보도 넘어갔습니다. 쿠르드 반군이 테헤란까지 진격할 화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부 접경 지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란이 밖을 볼 여유 없이 안에서 불을 끄느라 바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노림수였습니다. 미국은 이 전략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란이 내전 상태로 무너지면 통제되지 않는 무기들이 중동 전역에 퍼집니다. 시리아 내전의 악몽이 이란 규모로 재현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안정적인 이란을 원하는 미국과 분열된 이란을 원하는 이스라엘, 같은 편이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균열이 커질수록 전쟁의 출구는 더 멀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방공 미사일 수요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실감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카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이 좁은 바닷길,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33km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의 20%, 액화 천연가스의 17%가 이 길목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 이상도 여기를 지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이 이 좁은 바닷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란이 기뢰를 뿌리고 이 해협을 틀어막는 순간 유가는
하루 만에 폭등합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물가가 동시에 출렁이고 글로벌 경제가 충격에 빠집니다. 이란은 자신이 초토화되는 대신 그 고통을 전 세계에 나눠주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지는 싸움에서 최대한 비싸게 지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도 이걸 알기에 이란 해군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려 했습니다. 교전 수칙을 넘어서는 공격도 감행됐습니다. 봉쇄가 되기 전에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게 미국의 답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중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선이 끊깁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너희 경제 숨통을 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대만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중동을 넘어 세계 패권 다툼의 연장선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으로, 그리고 시선은 서서히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 이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점점 크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끝날 수 있을까요? 끝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도 이란도 이 전쟁을 영원히 끌고 갈 여력은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있고 이란 국민들의 생존 본능은 이미 이념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소모전이고 소모전은 결국 협상으로 끝납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란을 포함한 중동 평화 협정.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그 장면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실현된다면 트럼프는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됩니다.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레거시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오는 나라. 호르무즈가 하루만 막혀도 경제가 흔들리는 나라. 우리는 이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 수출 다변화, 외교 실리. 지금 이 순간이 그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한민국이 이 판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올라서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2가 중동 하늘을 지키고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러시아, 유럽이 독점하던 그 폐쇄적인 클럽의 문을 대한민국이 발로 차고 들어간 겁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하루빨리 협상으로 마무리되어 이란 국민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기술로, 실력으로, 신뢰로 세계 무대에 존재감을 새기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